코카콜라는 환자들에게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병원에서 판매 중지를 시켜야 합니다. 한국의 작은 음료 캔 하나가 미국 병원 문화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미국 뉴저지 대학병원의 한 의사가 이 말을 하자 의료계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 한 캔의 등장으로 수십 년간 변하지 않던 미국 병원의 딱딱한 문화가 무너지고 환자들의 회복 속도까지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단 한 명의 한국 유학생이 가져온 작은 선물이 만들어낸 기적, 그리고 국경을 넘어 퍼져나간 따뜻한 마음의 힘까지. 도대체 한 캔의 음료가 어떻게 이런 변화를 만들어낸 걸까요? 그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틀린 베넷이에요. 28살이고 뉴욕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소 마감에 쫓기며 불규칙하게 식사하던 습관 때문인지 위염이 생겼어요. 결국 상태가 악화돼서 수술까지 받게 됐죠. 그렇게 저는 뉴저지 대학병원 3층 병실 침대에 홀로 누워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지만 병실 안은 왠지 모르게 답답했습니다. 위염 수술을 받은 지 이틀째, 아직 몸은 무겁고 머리는 멍했죠. 병원은 정말 잘 돌아갔어요. 간호사들은 정확한 시간에 와서 체온을 재고 혈압을 측정하고 약을 놓고 갔습니다. 모든 것이 시계처럼 정확했지만 왠지 사람 냄새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케이틀린,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까만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간호사가 트레이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름표에는 수잔이라고 적혀 있었죠. 오늘은 어떠세요? 통증은 좀 나아졌나요? 네, 어제보단 괜찮아요. 고마워요. 수잔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친절하지만 바빠 보였습니다. 식사 후에 주치의가 회진 올 거예요. 필요한 게 있으면 호출 버튼 누르세요. 말을 마친 수잔은 곧바로 다음 환자에게 가기 위해 서둘러 나갔어요. 병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트레이에 놓인 음식을 내려다봤어요. 흰 식빵, 스크램블 에그, 사과 주스.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식욕은 전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병원 주차장에 차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들 누군가를 만나러 오는 걸까요? 저는 그저 창문 너머 세상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뉴욕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던 제가 이렇게 뉴저지 병원에 누워있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2주 전부터 시작된 심한 복통이 결국 위염으로 악화돼 수술까지 하게 됐어요. 의사는 스트레스성 위염이라 했습니다. 마감에 쫓기며 불규칙하게 식사하던 습관이 원인이었겠죠. 휴대폰을 들어 시간을 확인했어요. 오전 9시 30분.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병실에서의 시간은 유독 더디게 흘러요. 창가에 놓인 의자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뉴저지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나뭇잎들이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지만 병실 안에서 보니 왠지 더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제 방에는 TV가 있었지만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뉴스와 드라마가 오히려 더 공허함만 키웠어요. 오후 2시 주치의인 핸더슨 박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상처 부위는 잘 아물고 있어요. 아마 3일 정도 더 지켜본 후에 퇴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짧은 대화 후 핸더슨 박사도 서둘러 다음 환자에게 갔어요. 병원은 언제나 바빴습니다. 모두가 자기 일에 집중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였죠. 하지만 저 같은 환자들은 그저 시간이 가기만을 기다리며 누워있을 뿐이었어요.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는 제가 받은 몇 안 되는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보낸 빠른 쾌유를 빕니다. 카드였죠. 그 카드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작 가족은 멀리 서부에 있어 올 수 없다는 메시지만 보냈다는 것을. 이렇게 병실에 혼자 있을 때면 이상하게 어린 시절 생각이 났습니다. 10살 때 맹장염으로 입원했을 때도 이랬어요. 바쁜 부모님은 잠깐씩만 얼굴을 비추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병실에서 혼자 보냈죠. 그때 느꼈던 외로움이 지금 다시 찾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병원의 하얀 벽과 냄새, 간호사들의 부산한 발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방송소리, 모든 것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병실은 몸을 치료하는 곳이지만 마음은 점점 더 아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또 다른 간호사가 트레이를 가져왔어요. 약은 식후 30분에 드세요. 짧은 인사와 함께 간호사는 곧바로 나갔습니다. 저녁 식사도 아침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건강에는 좋을지 몰라도 맛은 없었죠.
저는 몇 숟가락 먹다가 포기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병실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복도의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이 순간이 가장 외로웠어요. 바깥 세상은 계속 돌아가는데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았죠. 전화기를 들어 누구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지만 곧 내려놓았습니다. 다들 바쁘게 살고 있을 텐데 아픈 이야기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만이 저와 함께였죠. 다음 날 오후 누군가 노크 소리와 함께 제 병실 문을 열었어요. 케이틀린, 어떻게 지내? 반갑게 웃으며 들어온 사람은 지민이었습니다. 지민은 한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뉴욕에서 일하는 제 친구예요. 검은 머리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지민을 보니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민, 와줘서 고마워. 정말 반가워. 지민은 작은 종이백을 들고 있었어요. 이거 너 줄 거 가져왔어. 우리나라에서는 아픈 사람 문병 갈 때 뭐라도 들고 가거든. 지민은 종이백에서 2개의 캔 음료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노란색 캔이었고 다른 하나는 초록색 캔이었어요. 이건 식혜라고 해. 우리나라 전통 음료야. 쌀로 만든 달달한 음료인데 아픈 사람들한테 특히 좋아. 지민이 노란색 캔을 건넸습니다. 캔에는 비락식혜라고 적혀 있었어요. 처음 보는 이름이었죠. 이건 또 뭐야? 초록색 캔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봉봉포도. 우리나라 포도맛 음료야. 실제로 포도알이 들어있어. 상큼해서 기분 전환되거든. 저는 호기심에 식혜 캔을 살펴봤어요. 쌀로 만든 음료라고. 처음 들어봐. 우리나라에선 아픈 사람에게 이걸 주는 문화가 있어. 달콤하고 속이 편안해지거든. 지민의 설명이 재미있었습니다. 단순한 음료 하나를 주면서도 이렇게 의미를 담아서 전해주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알고 왔어? 내가 입원한 거 소피가 알려줬어. 회사에서 너 없으니까 다들 걱정하더라고. 지민은 의자에 앉아 편안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수술은 잘 됐대? 많이 아팠겠다. 응, 이제 좀 나아지고 있어. 근데 정말 심심해. 혼자 있으니까 시간이 안 가. 지민은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내가 온 거잖아. 좀 이따 같이 병원 정원이라도 산책할래? 밖에 나가면 기분이 좀 나아질 거야. 지민의 제안이 반가웠습니다. 하루 종일 병실에만 있다 보니 바깥 공기가 그리웠거든요. 좋아, 그럴까? 잠깐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 지민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준비하자. 천천히 해. 서두를 필요 없어. 지민이 제 병원 가운 위에 걸칠 가디건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신발을 신었어요. 아직 수술 부위가 조금 아팠지만 혼자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병실을 나서기 전 지민이 건네준 식혜 캔을 들고 갔어요. 이거 한번 마셔볼게. 병원 정원은 생각보다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가을 꽃들이 피어 있고 벤치도 여러 개 놓여 있었어요. 우리는 조용한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며칠 만에 처음 느끼는 바깥 공기였죠. 여기 정원 좋다. 안에만 있다가 나오니까 너무 좋네. 지민은 웃으며 봉봉 포도 캔을 따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너도 한번 마셔봐. 식혜. 저는 호기심에 식혜 캔을 땄어요. 캔을 열자 달콤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향기에서 왠지 모르게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이게 정말 쌀로 만든 거야? 응, 맞아. 쌀을 발효시켜서 만든 전통 음료야. 우리 엄마는 내가 아플 때마다 직접 만들어주셨어. 지민의 설명을 들으며 식혜를 바라봤습니다. 작고 투박한 캔 음료였지만 왠지 모르게 한국의 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너희 나라에서는 이렇게 아픈 사람에게 뭔가를 가져다 주는 게 문화인 거야? 그렇지. 빈손으로 문병 가는 건 좀 어색해. 과일이나 음료, 가끔은 영양제도 가져가고 그냥 내가 널 생각하고 있어라는 마음을 전하는 거지.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찡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카드를 보내거나 꽃을 보내는 정도였는데 이렇게 직접 챙겨주는 문화가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다고 하나 봐. 지민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좋아해. 서로 챙겨주고 나눠 먹고. 그게 우리 문화의 일부야. 가을바람이 살랑 불어오며 나뭇잎들이 흩날렸어요. 지민과 함께 있으니 병원이라는 공간이 갑자기 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너 덕분에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 정말 고마워, 지민. 뭘 이런 걸 가지고. 친구잖아. 내일도 시간 되면 올게. 지민은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서 위로를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온 작은 캔 음료와 함께 지민이 전해준 작은 온기가 제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병실로 돌아온 후 저는 창가에 앉아 지민이 준 식혜 캔을 바라봤어요. 빨간 캔에 그려진 쌀알 그림이 독특했습니다. 호기심에 캔을 흔들어 보니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쌀이 들어있나? 용기를 내어 한 모금 마셔보기로 했습니다. 식혜를 입에 머금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혀끝에서 퍼지면서 쌀알이 씹히는 느낌이 신기했습니다.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어요. 마치 따뜻한 기억을 한 모금 마신 것 같았죠.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그런지 저도 몰랐어요. 그저 달콤한 음료일 뿐인데 가슴이 찡했습니다. 문득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어요. 10살 때 맹장염으로 입원했을 때 저는 병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일 때문에 잠깐씩만 얼굴을 비추었고 그때 느꼈던 외로움이 지금과 겹쳐졌어요.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러지? 저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려 했지만 자꾸만 흘러내렸어요. 단순히 맛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음료에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낯선 나라의 음료, 그 안에 담긴 따뜻한 배려와 정성이 만들어낸 감동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식혜를 마셨어요. 한 모금, 또 한 모금, 달콤함과 함께 왠지 모를 위로가 느껴졌습니다. 눈물은 마음의 얼음을 녹이는 것처럼 계속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외로움, 아픔, 지친 감정들이 식혜 한 캔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이제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식혜 캔을 꼭 쥐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안고 있던 무거운 짐을 조금은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저녁 회진을 하러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케이틀린, 저녁 약 드실. 어머, 울고 계셨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 보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좋은 친구가 가져다준 음료를 마시다가 감동받아서요. 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제 손에 들린 식혜 캔을 바라봤어요. 이게 뭔가요? 처음 보는 음료네요. 한국 음료예요. 식혜라고 하는데 쌀로 만든 전통 음료라고 해요. 간호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캔을 바라봤습니다. 재미있네요. 맛있나요? 네, 정말 맛있어요. 달콤하고 부드러워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제 제안에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만 맛볼게요. 간호사에게 캔을 건네주었습니다. 한 모금 마신 간호사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와, 정말 독특하네요. 달콤하면서도 쌀맛이 나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간호사는 캔을 돌려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제 마시고 눈물이 났어요. 제 말에 간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요?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마시는 순간 뭔가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마 친구의 마음이 전해진 것 같아요. 간호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식에는 때로 그런 힘이 있죠. 특히 다른 문화의 음식은 더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간호사의 말에 공감했어요. 맞아요. 이건 단순한 음료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의 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식혜 한 캔이 제 마음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다음 날 아침, 몸이 한결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창문을 열자 상쾌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식혜를 마시고 난 후 마음도 몸도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 회진 때 간호사 수장이 제게 물었어요. 어제 한국 음료 마셨다던데 어땠어요? 정말 좋았어요. 마시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수장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도 한번 마셔보고 싶네요.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제 친구가 가져다 줬어요. 오늘도 올 거라고 했으니까 물어볼게요. 수자는 반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그럼 좋겠네요. 다른 간호사들도 관심 있어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단순한 음료 하나가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니 신기했어요. 오후에 지민이 다시 병문안을 왔습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한국 음료들을 더 가져왔어요. 우와, 이게 다 뭐야? 여러 가지 한국 음료들이야. 어제 식혜 좋아했다길래 다른 것도 가져왔어. 지민이 가져온 음료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레츠비, 맥콜, 밀키스.
생소한 이름들이었어요. 간호사들이 식혜에 관심이 많대.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물어보더라고. 지민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기서 가까운 한인마트가 있어. 거기 가면 이런 음료 다 있어. 그때 문이 열리고 수잔이 들어왔습니다. 아, 미안해요. 방해했나요? 지민은 수잔을 향해 미소 지었어요.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저는 수잔에게 지민을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제 친구 지민이에요. 어제 식혜를 가져다 준 친구죠. 수잔은 반갑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케이틀린이 그 음료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저도 궁금했거든요. 지민은 테이블 위에 놓인 음료들을 가리켰습니다. 이것들 중에 하나 골라서 마셔보세요. 수잔은 잠시 고민하다가 식혜를 집었어요. 이게 바로 그 음료인가요? 한번 마셔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드세요. 수잔은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와, 정말 독특해요. 달콤하면서도 쌀알이 씹히는 게 신기해요. 지민은 기뻐하며 다른 음료도 소개했습니다. 이건 맥콜이라고 보리차 맛 탄산 음료예요. 그리고 이건 레츠비 커피 음료죠. 수잔은 관심 있게 모든 음료를 살펴봤어요. 정말 다양하네요. 우리 간호사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혹시 여분이 있으면. 지민은 바로 대답했습니다. 모두 가져가세요. 더 필요하시면 제가 또 가져올게요. 수잔은 감사하다며 몇 개의 음료를 챙겼어요. 정말 고마워요. 다른 간호사들한테도 나눠줄게요. 수잔이 나간 후 지민과 저는 서로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간호사들이 한국 음료에 관심이 많네. 지민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줄 알았어. 우리나라 음료들이 독특하거든. 처음 접하면 다들 신기해해. 그날 이후로 병원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서로 식혜를 건네며 힘내세요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간호사는 야간 근무 시 레츠비를 마시며 에너지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병동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전에는 바쁘게 지나치기만 하던 간호사들이 이제는 잠시 멈춰서서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어제 식혜 마셔봤어요? 정말 특이하더라고요. 저는 레츠비가 더 좋았어요. 커피 맛이 부드럽고 달콤해서요. 이런 작은 대화들이 병원 복도에서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수술 후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간호사가 제게 작은 캔을 건넸어요. 이거 드세요. 식혜예요. 수술 후에 마시면 기운이 날 거예요. 그 순간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간호사가 환자인 저를 위해 특별히 챙겨준 그 작은 배려가 크게 다가왔어요. 정말 고마워요. 간호사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도 요즘 한국 음료에 푹 빠졌거든요. 특히 식혜는 환자분들께 좋다고 해서요. 병원의 공기가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차갑고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병원이 이제는 작은 정이 오가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퇴원을 앞둔 날 주치의 핸더슨 박사도 제게 물었어요. 들어보니 한국 음료를 소개해줬다고요? 간호사들이 그 이야기뿐이던데.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친구가 가져다 줬어요. 처음엔 그냥 음료였는데 이제는 작은 문화가 된 것 같아요. 핸더슨 박사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한번 마셔보고 싶네요. 어떤 맛인지 궁금해지네요. 이렇게 작은 캔 하나가 만든 변화가 점점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퇴원 후에도 저는 종종 병원에 들렀습니다. 친구가 된 간호사들에게 한국 음료를 더 가져다 주기 위해서였어요. 케이틀린, 또 왔네. 수잔은 반갑게 저를 맞이했습니다. 응, 지민이랑 한인마트에 다녀왔어. 새로운 음료들도 많이 가져왔어. 수잔은 기뻐하며 다른 간호사들도 불렀어요. 얘들아, 케이틀린이 또 한국 음료 가져왔어. 몇몇 간호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우와, 이번엔 어떤 거예요? 이건 수정과라고 해요. 계피랑 생강으로 만든 전통차예요. 이건 또 뭐예요? 미에로하 이바라고 식이섬유 음료인데 한국에서 다이어트 할 때 많이 마신대요. 간호사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모든 음료를 구경했어요. 그때 병원 식음료 관리자인 낸시 로웰이 다가왔습니다. 낸시는 50대 초반에 엄격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수잔이 설명했습니다. 케이틀린이 한국 음료들을 가져왔어요. 환자들도 직원들도 정말 좋아한답니다. 낸시는 미심쩍은 표정으로 음료들을 살펴봤어요. 외부 음식을 병원에 들여오는 건 규정에 어긋납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해외 제품은 더욱 그렇죠. 분위기가 갑자기 어색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죄송해요. 규정을 몰랐네요. 그냥 간호사분들이 좋아하셔서. 낸시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병원은 엄격한 식음료 관리 체계가 있어요. 코카콜라, 펩시 같은 검증된 미국 브랜드만 취급하고 있죠. 수잔이 나서서 말했어요. 하지만 환자들 반응이 정말 좋아요. 특히 식혜는 수술 후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환자들이 많답니다. 다른 간호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희 야간 근무 때는 레츠비가 정말 도움이 돼요. 부드러운 커피 맛이라 속도 편하고요. 낸시는 고개를 저었어요. 감정적인 반응으로 병원 규정을 바꿀 수는 없어요. 이국적인 음료 몇 개가 병원 문화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수잔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낸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환자 만족도가 올라간다면 시도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매점에 정식으로 입점시키는 건 어떨까요? 낸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절차가 필요해요. 품질 검사, 영양 성분 분석, 위생 검증.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희망을 품고 제안했어요. 제가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할게요. 지민이 도와줄 거예요. 한국 음료는 이미 FDA 승인을 받은 제품들이니까요. 낸시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완전히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류를 제출해보세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병원 내 한국 음료 입점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지민과 저는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영양 성분표, 알레르기 정보, 보존 방법, 수입 경로 등 모든 정보를 꼼꼼하게 모았어요. 간호사들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환자 설문조사를 했어요. 85%가 한국 음료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수잔이 설문 결과를 들고 왔어요. 낸시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이런 반응이 일시적인 호기심은 아닐까요? 곧 시들해질 수도 있어요. 그때 핸더슨 박사가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제 환자 중 몇 분이 식혜를 마시고 회복 속도가 빨라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심리적 효과일 수도 있지만 환자들이 편안함을 느낀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핸더슨 박사의 지지에 낸시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일단 시범 운영으로 한 달간 자판기에 몇 종류만 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식혜, 레츠비, 맥콜 이 세 가지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낸시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한 달 동안 시범 운영해보죠. 하지만 판매량이 저조하면 즉시 중단할 겁니다. 모두가 기뻐했지만 낸시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지민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드디어 승인받았어. 시범 운영으로 한 달 동안 자판기에 한국 음료를 넣게 됐어. 지민은 기뻐하며 말했어요. 정말 대단한데 낸시를 설득하다니. 사실 낸시는 아직 완전히 설득된 건 아니야. 한 달 동안 판매량으로 검증받아야 해. 지민은 자신있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 한번 맛보면 계속 찾게 될 거야. 우리나라 음료는 그런 매력이 있거든. 다음 주 병원 1층 로비와 각층 대기실에 새로운 자판기가 설치됐어요. K드링크 코너라는 이름의 작은 코너였습니다. 설치 당일 많은 직원들이 호기심에 모여들었어요. 이게 그 유명한 식혜인가요? 레츠비는 어떤 맛인가요? 맥콜은 보리차 맛 탄산이라고요? 신기하네요. 첫날부터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낸시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에서 약간의 호기심이 엿보였습니다. 시범 운영 첫 주가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음료 자판기의 판매량이 기존 음료 자판기보다 30% 더 높았던 겁니다. 특히 식혜는 매일 품절될 정도로 인기가 좋았어요. 와, 이런 반응은 예상 못했어. 자판기 담당 직원 마이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코카콜라보다 리필 속도가 빠른 음료는 처음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낸시도 놀란 눈치였어요. 정말 매일 품절된다고요? 네. 특히 식혜와 레츠비는 오전에 채워 넣으면 오후에는 이미 다 팔려요. 낸시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어요. 계속 지켜봅시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 인기는 식지 않았어요. 오히려 입소문을 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근무 때는 레츠비가 필수예요. 부드러운 커피 맛이 정말 좋아요. 밤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 사이에서 레츠비는 필수 아이템이 됐어요. 맥콜은 환자분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탄산이 있지만 목 넘김이 부드럽다고 하시더라고요. 병문안 오는 가족들도 한국 음료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처음 보는 음료네요. 한국 전통 음료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병원 내에 K음료존이라는 별칭까지 생겨났어요. 직원들은 휴식 시간에 자연스럽게 이곳에 모여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거 마셔볼래? 나는 식혜. 어제 마셨는데 오늘도 마시고 싶어. 난 오늘은 밀키스 도전해볼래. 낸시도 점차 이 변화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몰래 식혜를 마시는 낸시를 발견했습니다. 맛있죠? 제 말에 낸시는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단순한 호기심이에요. 다들 왜 좋아하는지 알아보려고요. 하지만 낸시의 표정에서 살짝 즐거움이 비쳤습니다. 식혜가 제일 인기 많아요. 건강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낸시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맛은 괜찮네요. 독특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이것은 낸시에게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3주차에 들어서자 병원 내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더 많은 직원들이 서로 음료를 권하며 대화를 나누었고 환자들도 한국 음료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식혜를 추천해줬는데 정말 좋네요. 수술 후 속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어느 환자분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점점 더 많은 한국 음료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수정과예요. 겨울에 마시는 전통차인데 계피와 생강이 들어가서 몸이 따뜻해져요. 이건 식혜의 변형인 수정과예요. 더 달콤하고 향이 진해요. 이건 유자차예요. 감기 예방에 좋다고 해요. 병원 직원들은 새로운 음료마다 열광했어요. 특히 한국 음료의 다양성과 건강 기능성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미국 음료는 주로 단맛이나 탄산 위주인데 한국 음료는 건강에 좋은 재료가 많이 들어가 있네요. 한 달이 거의 끝나갈 무렵 낸시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케이틀린,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봤어요. 낸시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네, 어떤가요? 판매량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직원 만족도도 상승했고 환자 피드백도 매우 긍정적이에요. 낸시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어요. 그래서 한국 음료 코너를 정식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다양한 종류도 들여올 예정이에요. 그 순간 정말 기뻤어요. 정말요? 와, 낸시, 정말 감사합니다. 낸시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선호도와 상관없이 데이터는 명확해요. 한국 음료는 우리 병원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어요. 낸시도 결국 인정한 거죠. 작은 캔 하나로 시작된 변화가 이제는 병원 전체의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자판기 옆에는 이제 작은 안내판도 생겼습니다. K드링크,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만난 음료. 각 음료마다 간단한 설명과 건강 효능도 적혀 있었어요. 식혜, 쌀로 만든 전통 음료, 소화에 도움. 레츠비, 부드러운 커피 음료로 피로 회복에 좋음. 맥콜, 보리차 맛 탄산 음료로 갈증 해소에 탁월. 이제 병원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한국 음료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음료가 병원 문화의 일부가 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더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소셜미디어에 힐링 식혜, 레츠비 커피, 맥콜은 건강 한탄산 같은 해시태그가 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 직원들의 소소한 게시물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위험 수술 후 마신 식혜, 정말 속이 편안해져요. 이런 게시물이 수백 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지역 신문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 음료가 뉴저지 대학병원의 문화를 바꾸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자가 저를 인터뷰하러 왔을 때 정말 놀랐어요. 케이틀린 씨, 어떻게 이런 변화가 시작되었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모든 건 친구의 작은 선물에서 시작됐어요. 한국 친구 지민이 병문안 왔을 때 가져온 식혜 한 캔이었죠. 기자는 관심 있게 물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감동을 받으셨나요? 단순한 음료였을 텐데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정이라는 문화가 담겨 있었거든요.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챙기는 마음, 그게 저에게 큰 감동을 줬어요. 인터뷰 후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음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병원에서도 문의가 오기 시작했어요. 한국 음료 프로그램을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저희 병원에도 도입하고 싶습니다. 지민은 이런 상황이 너무 신기했다고 했습니다.
우와, 내가 그냥 가져다 준 음료가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한국에서는 정말 평범한 일상 음료인데 그게 바로 문화의 힘인 것 같아. 우리에게는 특별했던 거지. 이 모든 변화를 겪으며 저는 점점 더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지민과 함께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케이틀린입니다. 지민은 제 발음을 듣고 웃었어요. 잘했어. 발음이 좋은데 한국 음식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지민이 추천한 한국 식당에 가서 불고기, 비빔밥, 김치찌개를 맛보기도 했어요. 이것들도 다 정성이 담겨 있는 음식들이야. 한국 음식은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만들거든. 지민의 설명을 들으며 음식을 통해 문화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더 큰 변화를 결심했어요. 병원에 자원봉사를 신청했습니다. 환자들에게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어요. 다양한 나라의 음료와 음식을 소개하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제 제안을 적극적으로 환영했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세계 음료로 만나는 문화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은 어떨까요? 그렇게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매주 수요일, 병원 라운지에서 다양한 나라의 음료와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첫 번째 주는 물론 한국이었습니다. 지민과 함께 식혜, 수정과 유자차 등을 소개하며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에서는 음식과 음료를 나눠 먹는 문화가 중요해요. 같이 먹자라는 말은 단순히 음식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자는 의미가 있어요. 환자들과 직원들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런 문화적 교류가 치유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치유되는 느낌이에요. 한 환자분의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주는 이탈리아, 세 번째 주는 인도. 이렇게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면서 병원은 점점 더 다채로운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식혜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어요. 역시 식혜가 최고예요. 이제는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찾게 되네요. 한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지역 언론에서 다시 한번 이 프로그램을 다뤘어요. 문화 교류로 치유하는 병원. 한국 음료에서 시작된 혁신적인 환자 케어. 기사에는 제가 처음 식혜를 마시고 눈물을 흘렸던 이야기부터 지금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까지 자세히 소개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겪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작은 캔 하나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한 병원의 문화를 바꾸었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지민이 제게 물었습니다. 케이틀린, 한국에 한번 가보는 건 어때? 직접 가서 식혜의 고향을 볼래? 그 제안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정말 가고 싶어. 이 모든 변화를 가져온 나라가 궁금해. 그렇게 저는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한국 땅을 밟는 날이 왔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한국이다. 지민은 저를 위해 일정을 세심하게 계획해 놓았어요. 서울부터 시작해서 부산, 제주도까지 다녀올 거야.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게. 첫날, 서울 시내를 둘러봤습니다. 경복궁의 웅장함, 인사동의 전통적인 분위기, 강남의 현대적인 모습까지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나라구나.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편의점이었습니다. 와, 편의점이 정말 많네. 지민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 한국에서 편의점은 생활의 중심이야. 음식부터 생필품까지 다 있거든. 그날 밤, 우리는 서울 한복판의 작은 편의점 앞에 서 있었어요. 여기 들어가 볼래? 우리나라 편의점 음료가 얼마나 다양한지 보여줄게.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반겨졌습니다. 음료 냉장고 앞에 서서 지민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여기 봐. 이게 다 우리나라 음료들이야. 수많은 음료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익은 빨간 캔이 보였어요. 저기 식혜다.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냉장고 문을 열고 비락식혜 캔을 꺼냈습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시원한 감촉이 왠지 모르게 설레었어요. 이게 바로 내 인생을 바꾼 음료구나. 지민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운명이었나 봐. 그날 내가 다른 음료를 가져갔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캔을 열자 익숙한 달콤한 향기가 퍼졌어요. 한 모금 마시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제 모습, 지민이 처음 식혜를 건네주던 순간 첫 모금에 흘렸던 눈물까지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지민아, 고마워.
지민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날 네가 가져온 식혜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뀌었어. 병원 문화도 바뀌었고 나도 바뀌었어. 지민은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건 네가 변화를 만든 거야. 난 그냥 음료만 가져다 줬을 뿐이야. 편의점을 나와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저라면 이렇게 먼 나라까지 여행을 오지 않았을 거예요. 다른 문화에 마음을 열고 새로운 경험을 찾아 나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시작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은 이제 다른 병원으로도 확산되고 있었어요. 제가 떠나온 뉴저지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매주 다양한 나라의 음료와 음식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낸시조차 이제는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었다고 해요. 한국의 정문화가 우리 병원 케어 시스템을 더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낸시의 최근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문화는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힘이 있구나. 작은 캔 하나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여행 일정 중에 한국의 전통차 체험도 했어요. 직접 식혜를 만들어 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쌀을 삶아서 식힌 다음 엿기름 가루를 넣고 발효시키는 거예요.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직접 체험해 보니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정성을 들여 만든 음료를 누군가에게 선물한다는 게 정말 의미 있구나. 식혜의 본고장에서 그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한국 여행의 마지막 날 다시 그 편의점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다양한 한국 음료들을 사서 뉴저지로 가져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가져갈 거야? 지민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특별 가방을 준비했어.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에게 선물하고 싶어. 편의점을 나오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서울의 거리를 둘러봤습니다. 이제는 낯설지 않은 이 도시, 이 나라가 제게 준 선물을 생각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문화였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공항에서 지민과 포옹했어요. 정말 고마워, 지민아. 네가 아니었다면 이런 변화는 없었을 거야. 지민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정의 국경은 없는 것 같아. 앞으로도 계속 문화를 나누며 지내자. 비행기 창문 너머로 작아지는 한국 땅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저는 두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가 된 것 같다고요. 병원으로 돌아가면 더 적극적으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정의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작은 식혜 캔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것이라 믿어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내 여론조사 결과 국민 80% 이상이 주한미군 철수 반대를 외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결과는 미군의 한 장교의 이야기가 미국 전역을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던 바로 그때 미군의 진심 어린 고백이 미국 여론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버트 브라운 중령입니다. 미 육군 의무대에서 외과 의사로 복무하고 있죠. 군의관이 된 것은 할아버지 윌리엄 브라운의 영향이 컸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6살 때부터 전쟁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들었던 건 한국에서의 이야기였습니다. 로버트, 한국군을 절대 믿지 마라. 내가 이렇게 된 건 바로 그들 때문이야. 할아버지는 늘 이 말씀을 반복하셨고 전동 휠체어를 타시면서도 그날의 분노가 담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그 한 문장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판단하며 자랐어요. 1984년 판문점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 할아버지는 그날 경계 근무 중이었고 갑작스러운 총성과 함께 왼쪽 다리에 총알이 관통했다고 했습니다. 피를 흘리는 동안 한국군은 그 자리를 떠났다고 믿으셨죠. 할아버지는 그 믿음을 안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국인들은 위기의 순간에 도망친다. 절대 믿을 수 없는 동맹이야. 이 말은 제 뇌리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할아버지의 휠체어를 밀며 들었던 그 증오의 말들이 제 일부가 되었어요.
저는 그 증오를 가슴에 품고 의대에 진학했고 졸업 후 바로 군의관으로 임관했습니다. 펜실베니아 의대를 졸업하고 월터 리드 군 의료센터에서 외과 수련을 마친 저는 빠르게 중령으로 진급했어요. 근무 평가는 항상 최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한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동료가 있는 회의실에서도 저는 숨이 막혔어요. 비합리적이란 걸 알면서도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브라운 중령, 한미의료협력 프로젝트 책임자로 발탁되셨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서울행 준비를 마치세요. 펜타곤에서 받은 그 파병 명령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사양할 수 없는 명령이었죠.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감추며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열어 오래된 군번줄을 목에 걸었어요. 마치 그분의 증오까지 함께 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파병 명령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란 것을요. 한국으로 향하는 군용기에 오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절대 마음을 열지 않을 거야. 할아버지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것이 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증오로 시작된 여정이 어디로 흘러갈지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처음 밟는 한국 땅. 할아버지가 피를 흘렸던 그 나라의 공기를 마시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머릿속에 그려온 것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여기가 정말 한국인가? 드넓은 공항은 미국의 어느 국제공항보다 깨끗했고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 속 가난하고 혼란스러운 동방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첨단 기술로 무장한 현대적인 도시였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한강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 반짝이는 네온사인,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미국의 대도시와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중령님, 용산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김준호 대위가 영접할 겁니다. 차에서 내리자 한국군 장교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완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로버트 브라운 중령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군 의무대의 김준호 대위입니다.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준호 대위는 환한 미소와 함께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순수했고 목소리는 진심이 묻어났어요.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중령님. 어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준호 대위의 미소는 제게 불편함만 안겨주었어요. 그 미소 뒤에 할아버지의 피 흘리던 얼굴이 겹쳐 보였으니까요.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위. 하지만 전 그저 임무 수행만 하러 왔습니다. 제 차가운 대답에도 김준호 대위는 미소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물론입니다. 중령님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숙소로 안내해 드릴게요. 용산 기지 내 숙소는 생각보다 안락했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은 마치 뉴욕이나 시카고를 보는 듯 했어요. 어둠이 내리자 도시는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첫날 밤, 저는 할아버지의 오래된 사진을 꺼내보았어요. 젊고 당당했던 윌리엄 브라운의 모습. 그리고 그 사진 뒤에 적힌 할아버지의 글씨. 잊지 마라, 로버트. 진짜 적은 누구인지.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할아버지의 기억과 공존하기 어려웠습니다.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지 내 의무대로 출근했습니다. 그곳에서 미군과 한국군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 사이에 보이는 유대감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의무대를 둘러보는 동안 제 시선은 한쪽 벽에 걸린 차트에 멈췄습니다. 그것은 한국과 미국의 의료비 비교표였어요.
놀라우시죠? 같은 수술도 이곳에선 미국의 10분의 1 비용으로 가능합니다. 게다가 장비는 오히려 더 최신인 경우가 많아요. 의무대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아 다시 한번 수치를 확인했어요. 응급수술, 장기치료, 재활치료,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비용 효율성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브라운 중령님, 내일은 한미 합동 응급훈련이 있습니다. 준비해주세요. 김준호 대위의 말에 저는 단순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직도 마음의 벽을 허물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선 작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알던 한국이 맞을까? 왜 이곳은 할아버지의 말과 이렇게 다른 걸까? 그 의문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지만 저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유언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이죠. 매서운 한국의 겨울바람이 훈련장을 가로질렀습니다. 영하의 기온 속에서 시작된 한미 합동 응급훈련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하얀 입김이 공기 중에 맺히는 차가운 환경 속에서 한국군과 미군이 뒤섞여 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꺼운 방한복 위에 의료진 조끼를 입고 미군 측 의료팀 책임자로 자리했어요. 오늘 훈련은 혹한기 전장 상황을 가정합니다. 모든 팀은 주어진 상황에 맞게 대응하세요. 훈련 총책임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여기저기서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눈 덮인 훈련장에는 금세 발자국이 어지럽게 남았어요. 저는 장갑을 끼면서도 냉정하게 의료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알파팀은 북쪽, 브라보팀은 남쪽으로 이동하세요. 모든 부상자는 우선순위에 따라 분류하고 저체온증에 특히 주의하세요. 저는 경험 많은 군의관답게 침착하게 상황을 지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훈련 중이던 존슨 상병이 갑자기 눈밭에 쓰러진 겁니다. 실제 응급 상황이었죠. 의료진, 여기 실제 상황입니다. 제가 존슨 상병에게 달려가려는 순간 누군가가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김준호 대위였어요. 그는 이미 존슨 상병 곁에 무릎을 꿇고 맥박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장갑을 벗은 맨손이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맥박 불규칙, 호흡 얕음, 체온 급격히 낮아짐. 심장 부정맥과 저체온증이 복합된 것 같습니다. 김준호 대위의 진단은 정확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능숙했어요. 정맥 주사를 놓는 모습, 환자의 기도를 확보하는 방식, 모든 것이 교과서적으로 완벽했습니다. 얼어붙은 환경에서도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응급가온 담요 요청합니다. 따뜻한 수액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응급 후송 준비해주세요. 저는 그저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준호 대위의 응급처치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보다 더 뛰어났어요. 몇 분 만에 존슨 상병의 상태는 안정되었고 구급차로 이송되었습니다. 훈련은 잠시 중단되었고 저는 김준호 대위에게 다가갔어요. 얼굴이 꽁꽁 얼어붙은 상태에서도 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군의 이미지와는 판이하게 달랐어요. 감사합니다, 대위. 신속한 대처 덕분에 병사가 살았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한국군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한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김준호 대위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중령님도 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훈련이 재개된 후에도 김준호 대위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알고 있던 한국군이 아니었어요.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혹한 속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따뜻한 숙소로 돌아온 저는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할아버지의 사진을 다시 꺼내보았어요. 병상에 누워 고통스러워하는 할아버지의 모습과 오늘 본 김준호 대위의 모습이 오버랩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그들이 도망쳤나요?
오늘 본 한국군은 달랐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30년 넘게 믿어온 이야기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저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할아버지의 사건에 대한 진실을 찾아보기로 말입니다. 만약 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면 그동안의 증오는 무엇이었을까? 창밖으로 조용히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저는 진실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때는 아직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던 대로 할아버지의 부상 사건에 관한 군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미군 기밀 문서에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제 직위와 할아버지와의 관계를 설명하자 허가가 떨어졌어요. 며칠 후 기록이 담긴 봉투가 제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브라운 중령님, 요청하신 서류입니다. 기밀사항이니 취급에 주의해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노란빛이 도는 오래된 문서들이 들어있었어요. 1984년 판문점 사건의 공식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읽기 시작했어요. 1984년 11월 23일 판문점 공동경 비구역 내 미군 윌리엄 브라운 하사는 북한군의 갑작스러운 발포로 인해 좌측 대퇴부에 총상을 입음. 지금까지의 내용은 할아버지의 이야기와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에서 제 심장은 멈출 것 같았어요. 브라운 하사가 총상을 입었을 때 즉시 현장에 있던 한국군 3인이 방어 사격을 실시했음. 이민국 중사는 그 과정에서 우측 견갑 부위에 총상을 입었으나 브라운 하사를 안전지대로 끌어내는데 성공함.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문서의 다음 페이지에는 당시 의무대의 치료 기록이 있었어요. 이민국 중사는 브라운 하사를 먼저 후송시킨 후 자신의 치료를 요청함. 2명 모두 성공적으로 치료받아 생명에는 지장 없음. 이민국 중사의 희생적 행동에 대해 훈장 수여를 권고함. 저는 의자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0년 넘게 제가 믿어온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었던 겁니다. 한국군은 도망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전우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는 왜 진실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아마도 부상 후의 트라우마와 고통 속에서 기억이 왜곡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왜곡된 기억을 맹목적으로 믿으며 한국에 대한 증오를 키워왔던 거죠. 저는 문서 마지막 장에 첨부된 흑백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병상에 나란히 누워있는 할아버지와 한 한국군 군인의 모습이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영어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윌리엄과 그의 생명을 구한 한국 용사 이민국, 1984년 12월. 그 순간 할아버지 유품 상자에서 보았던 낯선 얼굴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누군지 몰랐던 그 사진 속 인물이 바로 이민국 중사였던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 사진을 평생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브라운 중령님, 괜찮으세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저는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김준호 대위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김준호 대위는 제 얼굴을 보고 뭔가 느꼈는지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에게 시선을 맞추었습니다. 이제 그의 눈빛이 다르게 보였어요. 그는 적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할아버지를 구했던 이민국 중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김대위, 혹시 이민국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나요? 1984년 판문점에서 미군을 구한 중사였습니다. 김준호 대위의 눈이 커졌습니다. 물론이죠. 이민국 중사님은 군의학교에서 영웅으로 가르쳐지는 분입니다. 그분의 용기는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여겨지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오해 속에 살아왔는지를요. 30년간 제 가슴 속에 쌓아온 증오와 분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대위, 그 이민국 중사가
제 할아버지를 구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증오의 무게가 사라진 가슴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어요. 그리고 꿈속에서 할아버지와 이민국 중사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진실을 알게 된 후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의 한국에 대한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김준호 대위와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종종 의무대 근무가 끝난 후 한국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함께 했어요. 그는 제게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알려주었고, 저는 점점 이 나라에 대한 이해를 넓혀갔습니다. 그날은 2월 중순, 아직 한국의 겨울이 채 끝나지 않은 시기였어요. 강원도 산악지대에서 한미연합구조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와 김준호 대위는 의료지원팀으로 참가했죠. 오늘의 훈련은 산악지대에서의 응급구조 상황을 가정합니다. 실제 환경에서 진행되니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세요. 훈련 지휘관의 말이 끝나자마자 우리는 각자의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저와 김준호 대위는 같은 헬기에 탑승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설산의 풍경은 장엄했습니다. 아름답죠? 이곳은 평창 근처입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곳이에요. 김준호 대위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헬기 조종사의 긴급 통신이 들어왔어요. 모든 팀원들에게 알립니다. 실제 상황 발생했습니다. 훈련 지역 서쪽에 산사태 발생, 등산객 3명이 갇혀 있습니다. 즉시 구조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순간 헬기 안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훈련이 아닌 실제 구조 상황이었어요. 우리는 재빨리 응급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착륙 준비하세요. 10초 후 착륙합니다. 헬기가 산 중턱에 내려앉자마자 우리는 뛰어내렸습니다. 눈과 바위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구조 지점으로 향했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다른 구조대원들이 2명의 등산객을 구출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더 있어요. 저 바위 틈 아래에. 저는 즉시 남은 등산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바위 틈 사이로 보이는 사람은 다리를 다친 듯 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지만 그때 위에서 작은 돌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운 중령님, 위험합니다. 산사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김준호 대위의 외침이 들렸지만 저는 이미 부상자에게 거의 다다랐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머리 위에서 거대한 바위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피할 시간이 없었어요. 제 시야에 빠르게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김준호 대위였어요. 그는 놀라운 속도로 달려와 저를 강하게 밀쳐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넘어지며 바위 뒤로 굴러갔고 김준호 대위가 있던 자리에 거대한 바위가 떨어졌어요. 김준호 대위. 제 비명이 산중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바위 주변으로 달려갔어요. 다행히 김준호 대위는 바위에 완전히 깔리지는 않았지만 오른쪽 다리가 바위 아래 끼어 있었습니다. 대위, 정신 차려요. 제발. 김준호 대위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의식은 있었어요.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중령님, 괜찮으세요? 저는 그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태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안위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절대 안 돼. 이번엔 내가 당신을 구할 차례야. 저는 다른 구조대원들을 불러 바위를 들어올리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김준호 대위의 상태를 확인하며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그의 다리는 골절된 상태였지만 다행히 주요 혈관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견딜 수 있겠어요? 곧 헬기로 이송할 겁니다. 김준호 대위는 고통 속에서도 끄덕였습니다. 중령님, 이민국 중사님처럼 전우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니까요. 그 말에 저는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제 할아버지를 구한 이민국 중사와 같은 선택을 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역사는 신기하게도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국적이 아닌 심장으로 연결된 진짜 전우가 되었습니다. 김준호 대위가 헬기로 이송될 때 저는 그의 손을 꽉 잡고 말했어요. 내가 반드시 책임지고 당신을 치료할게요. 약속합니다. 설산에서의 사고 이후 김준호 대위는 미군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상황은 면했지만 오른쪽 다리 복원을 위해 몇 차례의 수술이 필요했어요. 저는 주치의로서 수술을 집도했고 매일 그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어떠세요? 통증은 괜찮아요? 김준호 대위는 항상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회복 의지는 놀라웠어요. 덕분에 좋아지고 있습니다. 중령님의 수술 솜씨가 정말 대단하시네요. 병실에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의학적인 대화에서 시작해 점차 우리의 삶과 꿈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김준호 대위의 책상 위에 놓인 하버드 의대 졸업장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하버드 졸업생이었군요. 왜 그런 화려한 경력을 뒤로하고 군 의료진이 되었나요? 김준호 대위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심장외과 전문의 과정을 마쳤습니다. 보스턴의 명문 병원에서 제안도 받았죠. 하지만 미국에서 배운 의술을 제 고국에서 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저 역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민간 병원 대신 군의관의 길을 선택했으니까요. 미국에서의 생활은 어땠나요? 김준호 대위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차별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친절했습니다. 특히 제 지도 교수님은 제 두 번째 아버지 같은 분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의대 시절 한국계 교수님께 많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분은 늘 정확함과 인내를 강조하셨죠.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웃었습니다. 문화적 배경은 달랐지만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가치관은 놀랍도록 닮아 있었어요. 사실 처음 중령님을 만났을 때 왜 그렇게 저를 차갑게 대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김준호 대위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에게 할아버지와 이민국 중사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평생 품어온 오해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정말 뜻밖이네요. 이민국 중사님은 우리 군의학교에서 전설적인 분입니다. 제가 학생 때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군의관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인연이라니.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중령님, 제 다리가 나으면 같이 이민국 중사님을 찾아뵙는 건 어떨까요? 그분은 은퇴 후 강원도에서 살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제안에 저는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할아버지의 생명을 구한 사람을 직접 만날 수 있다니. 정말 그분이 아직 살아계신가요? 김준호 대위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분도 중령님의 할아버지를 기억하실 거예요. 한국군에게 그날의 사건은 잊을 수 없는 일이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김준호 대위의 다리는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재활 치료가 시작되자 저는 매일 그와 함께 걷는 연습을 했어요. 처음에는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걷다가 나중에는 병원 정원까지 산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령님, 이제 당신을 로버트라고 불러도 될까요? 어느 봄날 벚꽃이 흩날리는 병원 정원에서 그가 물었습니다.